근데 문제는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을 가로막게 되면 서울에 공급을 할 방법이 없죠. 가격이 어느 순간 급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한폭탄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 책임을 나중에 누가 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시세를 한번 보면 뭐 이런 기사도 있었죠. 서울 재건축 올해 1.39% 떨어져 일반 아파트의 3배. 일반 아파트 대비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의 하락률이 많이 나타났죠. 뭐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은 기본적으로 거주용의 목적이라기보다는 투자 대상으로서 많이 바라보지 않습니까? 투자 수요가 많이 개입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시장이 좀 약세로 돌아선다든지 정부 규제가 강해질 때는 가장 먼저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런 양상을 서울시 전체 부동산에 다 일반화시켜서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볼게요. 가장 많이 거론됐던 아파트 중에 하나가 이 대치음마일 겁니다. 대치음마.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시면 떨어졌네요. 많이 떨어졌네요. 지금 30평짜리가 2018년 9월 18억이 넘게 이제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 15억 수준으로 이제 내려온 그런 상태입니다. 한 3억 정도 떨어진 것 같네요. 근데 이거를 이 일대 강남 지역의 모든 아파트에 다 적용시키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현재에는 명확하게, 잠깐만요. 보겠습니다. 엄연히 얘예요. 가장 신축이고 가장 대단지이잖아요. 얘가 대장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 가격 보세요. 전혀 변함없죠. 굳건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37평이 9달 전에 23억 7,500을 찍었고, 그리고 요즘 매물 나오는 건 오히려 더 올라서 27억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건축 대상 아파트하고 기존의 신축 아파트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얘는 전혀 까딱없이 가격 올라가고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한참 지나서 이 대치음마 아파트가 재건축을 성공적으로 이루고 얘가 이제 새로운 신축 대단지로 거듭나게 된다면은 이 지역 대장 아파트의 지위가 이 대치음마로 넘어가겠죠. 그때까지는 얘가 대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시장의 구도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뭐 요 밑에 있는 개포 우성이라든지 개포 성경도 뭐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뭐 재건축 그 주요 아파트 중에 주요 단지 중에 하나인데, 얘도 역시 나중에 신축 대단지를 이루게 되면은 그때 가서는 이 레미안 대치팰리스가 왕좌의 그 자리를 넘겨주겠죠. 시장의 구도가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개별성이 강해요. 개별성이.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한 단지를 놓고 걔가 떨어진다고 해서 나머지 모든 지역이 다 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러니까 원래 이제 지난주에만 말씀을 드리고 이 얘기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몇 분 이제 말씀 나누는 걸 제가 보고서 이것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계속 가격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가격 지수가 떨어진 거죠. 주로 이제 한국감정원에서 발표를 하는 가격 지수가 떨어진 겁니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실제 거래가 된 내역들, 실거래가를 하나하나 조회를 해보니까 전체 거래된 거래 물량 중에서 한 90% 정도는 가격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어떤 특정한 기관을 뭐 비판할 필요도 없고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통계를 작성하는 방식과 목적 자체가 다른 겁니다. 한국감정원은 장기적인 추세를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통계를 작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수적으로 작성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각 지역의 표본이 되는 그런 주택들을 대상으로 지수를 만들어요. 근데 어떤 특정한 시점에 그 표본에서 벗어나 있는 주택들의 거래가 늘어나게 된다면 그 지수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발생을 하겠죠. 지금이 딱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난 몇 달 동안 거래가 많이 됐던 실제 거래된 내역들을 보면은 떨어진 것보다 올라간 게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이게 시장의 본질이에요.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을 드리죠. 급매물 나온다고 그 신문 보고
저 타고 그 지역 가시면 절대 여러분들 그 급매물 잡으실 수 없다라는 말씀 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또 증여를 많이 하고 있죠. 지난 몇 달 동안. 안 그래도 많이 했는데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요. 계속해서 단순한 논리예요. 서울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그 재개발, 재건축을 가진 방법을 통해서 지금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주택의 공급이 어렵습니다. 아파트가 되었건 뭐 소형주택이 되었건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1980년대 상황과 굉장히 비슷해요. 지금 뭐 정부가 민주주의 정권을 표방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혀 민주적이지 못한 정부거든요. 권위주의 정부입니다. 1980년대 초반에 군사정권하고 겉모습만 다를 뿐이지 하는 행태는 거의 똑같아요. 그때 당시에도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국민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좋은 쪽으로 여론을 좀 이끌기 위해서 엄격하게 이 물가를 통제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또 이 아파트 가격이었죠. 분양가 상한제를 엄격하게 타이트하게 적용을 했었어요.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설사들이 보이지 않게 이제 저항을 하는 거죠. 집을 안 지어버려요. 아니 뭐 집 지으면 계속 마이너스 나는 상황인데 정부에서 너무 가격 통제를 해갖고 집을 지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 그래서 몇 년 동안 아파트 공급이 극심하게 줄어들었습니다. 1980년대 초반에 말이죠. 그래서 벌어졌던 현상이 자, 분양가 통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아파트 공급이 거의 이제 중단되다시피 했었고요. 그 결과가 다가구 다세대 시장에 확대로 나타났었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뭐 실제로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1970년대 이전에는 그 새방살이의 문화가 있었죠. 그냥 단독주택에 뭐 주인이랑 이제 같이 살면서 건넌방에 새 얻어서 사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전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전에 이제 전기 누진제, 전기요금 누진제를 실시를 했었어요. 근데 세입자들이 들어와서 한 사람, 두 사람 들어갔고 이제 전기를 쓰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79년도인가요? 굉장히 많은 서울 시민들이 한전에 대거 이제 민원을 넣기 시작을 합니다. 거의 뭐 엄청난 이제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다세대 주택을 양산하고 이 다가구 주택을 양산하면서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을 이제 배제를 시켜주는 그런 제도의 완화도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다세대 주택에 대한 뭐 세금 혜택뿐만 아니라 뭐 대출 혜택 같은 거 많이 줬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이제 양성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건으로 이제 만들어준 거죠. 왜냐하면 아파트를 안 지으니까 건설사들이. 근데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인구가 매년 한 60만 명 정도가 서울로 몰려들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뭐 풀어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게 아파트로 해결이 안 되다 보니 이렇게 다가구 다세대로 해결을 해줬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그 점을 한번 머릿속에 연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한 상황을 지금과 어떻게 닮아 있는지 그걸 한번 잘 연상을 해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근데 차이점도 있죠. 그때하고 지금하고의 분명히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1980년대 말에는 다시 이제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어요. 택지 공급이 가능했죠. 서울 안에도 택지 공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목동과 그리고 저 상계동 일대, 중계동 일대, 노원구죠. 그때 엄청나게 많은 이 택지를 공급하고 또 아파트를 지으면서 1988년 서울 88올림픽 그때 전후로 해서 아파트를 많이 공급을 했습니다. 서울 안에뿐만 아니라 이제 1기 신도시까지 만들면서 계속해서 주택 200만 호 건설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아파트를 공급을 했던 거죠. 그때는 가능했어요, 그게. 지금은 안 되죠. 서울에 무슨 수로 택지를 공급할 거예요. 이렇게 꽉꽉 들어찼는데.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면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못하게 하잖아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과거와 다른 점, 첫 번째, 이게 다른 점이고. 또 하나, 뒤에서 더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때에는, 과거에는 너무나 이제 조악했죠. 제대로 된 건축 허가도 받지 않고, 그냥 집주인이, 뭐 건축의 경험도 없는 사람이 대충 집을 개조해갖고, 그러니까 세입자들을 유치하고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어요. 거의 뭐 무허가 건물처럼 대충 부엌 넣고, 대충 화장실 넣고, 이 지하방에 세입자 받아들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건물을 지었던 사례가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시설 관리 기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법제화되고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차장법이 강화가 되는데요. 용적률, 건폐율, 그리고 사선 제한과 함께 주차장법이 강화가 되면서 이런 다세대 주택의 공급을 컨트롤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하자 보수에 대한 부분들,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각 항목에 따라서 1년짜리부터 시작해서 10년짜리까지 의무적으로 하자 보수를 해 주어야만 하는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승인을 받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다 이제 커버를 할 수 있도록 뭐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하자 보수 예치금을 이제 보증금을 넣던지 아니면 보증 보험에 가입을 하든지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비가 안 되면 아예 준공 승인조차 내주지 않아요. 그래서 적법하게 준공이 된 요즘 지어지는 다세대 주택이라면은 이런 부분, 사후적인 그 하자에 대한 부분도 다 AS가 가능하다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현장 답사를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다 보면 좀 그 안 좋은 아파트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은 예전에 그 빨간 벽돌집만 생각하다가 그러니까 요즘 지어지는 다세대 주택들 이렇게 보시면 내가 살고 있는 집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적지가 않습니다.